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최미경입니다. 오늘 이번 진행되는 프로젝트는요. 여기서 출연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이번 기획은요. 공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항의 공간이 지닌 장소성과 역사적 예술적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일만경 아카이빙의 첫 번째 시간이죠. 오어사 편입니다. 오어사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예술적 의미까지 반추해내는 뜻깊은 시간인데요. 오늘 오어사에 대한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포항의 이야기꾼이자 지역 문화에 대해 폭넓은 시선으로 다양한 강의와 책을 발간해 주신 분입니다. 작가 김일광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광입니다. 저는 이 오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자주 들립니다. 들리는 시간이 이맘때쯤 옵니다. 이맘때쯤 오면은요, 해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왼쪽 편, 이 운제산 쪽으로 넘어가면은 대웅전의 동편 요사체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이 산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단풍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스름한 저녁에 뭐라 그럴까, 그리움이 가슴에 가득하고 안타까움, 애달픔, 이런 어떤 느낌이 되는 그런 어떤 저녁 무렵에 오사에 오시면은 그야말로 어린 시절의 그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사가 오사로 자리 잡게 된 가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원고에 제일 앞에 두 꼭지의 이야기를 등장시켰습니다. 첫째는 영일 군사에 나오는 오사 전설입니다. 거기 보면은 원효 해공 두 스님께서 계곡에 뛰노는 물고기를 잡아먹은 후에 그 고기를 다시 살려내는 내기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물고기를 잡아먹은 다음 맑은 물에 토해내니 물고기 한 마리가, 두 사람이 똥을 넣는데 한 마리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서로 저 물고기는 내 고기다라는 데서 나오자에 물고기 어자를 써서 오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삼국유사에 바로 오사라는 이름이 밝혀집니다. 거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원효 스님이 여러 가지 불경의 소를 찬술하고 있었는데 언제나 해공 스님에게 가서 묻고 혹은 서로 희롱도 하였다. 희롱한다고 요즘 이상하게 들립니다만 한자로 장난치고 농담을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쭉 가다가 보면은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다가 도리에 대변을 보았다. 대변이 아니고 실은 똥입니다. 그죠? 해공이 그를 가리키며 희롱의 말을 원효에게 던집니다. 그대가 눈똥은 내가 잡은 물고기일게요. 여기에서 내가 잡은 물고기일게요 라는 데서 오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사의 이름이, 변경된 이름이 삼국유사에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해공 스님과 원효 스님은 신라 시대 스님이십니다. 또 이 오사는 신라가 가장 번창하기 시작할 무렵인 진평왕 때 만들어진 절입니다. 진평왕의 다음 임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덕여왕이시죠. 진평왕의 무덤은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덜 가운데서
그 남쪽에 따님의 선덕여왕의 무덤을 바라보고 계시지요. 그때 만들어진 절입니다. 자, 해공스님은 생몰연대를 모릅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천한 귀족집의 하녀였다는 것, 심부름꾼이었다는 것. 그런데 원효 스님은 아주 계층이 고위층이셨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일찍부터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집안도 좋으셨습니다. 600연대 중반에 계셨는데 이 두 분이 사실 학덕이 굉장히 높고 품격 있는 분이 두 분이 서로 희롱을 하면서 똥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스님들이 물고기를 또 잡아먹다가 오사라는 항사사라는 이름을 오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야말로 걸맞지 않는 이야기가 이 오사의 이름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이 이름을 찾아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효 스님과 해공 스님이 사시던 시대에 600년 뒤에 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가신 길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600년 뒤에 누가 찾아오느냐 그러면 바로 삼국유사를 쓰신 이련 스님이 이 절로 오십니다. 이련 스님은 1261년에요. 고려 원종이 4대에 걸쳐 가지고 고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무신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왕은 그야말로 로봇이고 이 무신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독차지합니다. 약 60년간 4대 임금에 걸쳐가 60년간 고려를 좌지우지하죠. 어떤 역사학자들은 삼별초 난까지 합쳐가지고 100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고려 왕실의 힘으로 무신 정권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이때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오느냐 그러면 몽고에서 쳐들어옵니다. 몽골난이 일어나면서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고려 원종이 왕실을 바로 세우고 고려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방법을 동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이고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이련 스님이세요. 이련 스님은 개경에 한 번도 올라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련 스님은 대선사로 칭호를 받지만은 서울에는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이때 어디 계셨나 그러면 남해의 정림사라는 절에서 몽골난을 피하고 백성을 안락하게 살리기 위해 가지고 대장경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원종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간곡하게 이련 스님을 서울로 불러 올립니다. 고려의 서울은 개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몽고의 난을 피해 가지고 수도를 어디로 옮기고 있었느냐 그러면은 강화도로 옮겨 있었습니다. 이 이련 스님은 벌써 신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아시고 계시죠. 왕실의 부패, 그 다음에 백성을 돌보지 않는 정치가들, 그 다음에 불교의 타락을 꼽고 있었어요. 몇 차례 간청한 후에 스님은 강화도로 올라가셔가지고도 궁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월사라는 강화도에 있는 절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어떻게 하면은 고려를 되살릴 수가 있을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게 되죠. 이때 몽고의 난이 왕과 왕실의 가족만 강화도로 피난을 가 있고 몽골이 전국을 휘젓고 다녔어요. 몽고군이. 그때 바로 경주까지 내려와 가지고 경주의 황령사 목탑이 불타버리잖아요. 그리고 신라에 있던 신라 대종을
가져간다고 하다가 바로 문무왕 능 앞에 빠뜨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데 3년간 아무리 이 이련서님이 혼자서 해봐도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왕실이 자기들의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귀족들이, 고려는요 특히 호족 국가였습니다.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 왕건의 부인이 28명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28명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지방 호족의 딸들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결혼이겠죠. 그것처럼 호족의 세력들이 강했습니다. 호족들마다 자기 사병을 다 거느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왕실이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각국사 이련서님의 비문에 의하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권 담당자의 얄팍한 계산을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왕에게 다시 지방으로, 다시 백성들 속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수차례 드리더라 그랬죠. 대중들이 살아있는 남쪽으로 가고 싶다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벌써 고려가 망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련서님이 이렇게 깨달은 뒤에 100년 뒤에 고려가 망하게 되죠. 자, 1264년입니다. 마침내 원종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스님 조실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자 하나를 앞세워 가지고 강화도를 벗어납니다. 제가 출판사에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출판하려고 편집자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강화도에서 궁궐의 문을 나와 가지고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영일당 오사로 향합니다. 1264년. 근데 이련서님이 그러면 어떻게 왔을까? 택시도 없는데, KTX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을까? 그러니까 편집자들이, 요새 젊은 편집자들이 빠르잖아요. 아마도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남해로 돌아가지고 동해로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해에 원래 계시던 분이고 정림사에서 대장경 사업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서해를 돌아가지고 남해로 가면은 고향 땅이고 자기가 작업하시던 여러 절에 머물거나 들리거나 그쪽에 아는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지체된다. 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강화도에서 영일당 오사까지 걸어오셨을 거라. 여러분, 부처님께 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난합니다. 그렇죠?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길은 더욱 고통스럽고 더욱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처가 되는 길, 부처님께 다가가는 길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련서님께서 걸으셨을 것이다. 탁발성처럼 걸어서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오사로 오셨을까? 전국에 수많은 절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동쪽 땅끝 영일 땅 오사에서 어쩌면 엄청나게 먼 그 강화도에서 엄청나게 먼 영일 땅 오사에까지 오셨을까? 첫 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원효 스님과 해공 스님의 족적을 찾고 싶었을 것이다. 해공 스님과 원효 스님의 행적을 추적해 가다 보면은 거기에 민족의 자존심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백성을 구할 수 있는 해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련 스님은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영일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삼국유사의 이해동진조를 자료를 얻으셨죠. 연호랑 세원여조, 탈해왕조, 만파식적조, 처용랑 망해사조의 자료를 얻어가지고 삼국육사의 기편에다가 기록을 하십니다. 이해동진조가 뭡니까? 바로 두 사람의
해공스님과 해숙스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이적을 기록한 것이죠. 해공스님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해숙스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우리 지역의 곁에 있는 안강의 해숙사라는 절에 계셨지요. 자,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이해동진조냐? 해숙스님과 해공스님도 역시 백성들 편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연호랑 세원여조에 보면은 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련스님이 어떻게 했느냐? 일본으로 건너가서 왕이 되었다. 그러나 큰 나라의 일본의 왕이 아니고 작은 소국일 것이다 라고 이련스님은 기록을마다 찬이라는 것으로 평을 다 붙여놨어요. 해석을 붙여뒀어요. 연호랑 세원여조에도 그래 붙여놨습니다. 왜 연호랑 세원여를 구태여 큰 나라도 아니고 작은 나라인데 이련스님이 붙였을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었죠. 봐라, 여기 지금 몽고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있는 이런 어떤 가난하고 어려운 민족이지만은 일본으로 건너가지고 왕이 되었다. 이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 만파식적조는 뭡니까? 여러 가지 풍파와 고통을 이 피리 하나면은 다 물리칠 수 있죠. 만 가지의 파도와 고통을. 그런 것도 우리나라의 보물로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죠. 망해사 최영랑조는 왜 기록하셨느냐? 이련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봐라, 우리 민족은 홀로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도우고 있다. 귀신들까지 도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돕는 거다. 이걸 이련스님께서는 찾아서 기록했습니다. 왜? 민족의 자존심을 기르기 위해서. 자, 앞에 얘기를 했죠. 원래는 항사사였는데 오사였다. 그랬죠. 이련스님께서 어떤 해답을 얻었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항사사가 무슨 뜻입니까? 항수라는 것은요, 겐지스강을 뜻합니다. 겐지스강을 한자 말로 적을 때 항수라 그러죠. 항사사라는 것은 겐지스 강가에 있는 모래알이라는 뜻이에요. 항사. 그래서 제가 인도의 바라나시에 가가지고 직접 그 겐지스 강 쪽에 가봤는데, 바라나시에서 바라보는 겐지스 강에는 모래가 한 톨도 없어요. 그거 뭐 시멘트 계단으로 만들어가 재를 올려가지고 그 겐지스 강 강물에는 막 죽은 황소가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거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재와 부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와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막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그 겐지스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겐지스강 동쪽을 바라보는데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요. 그 겐지스강 동쪽이 모래 언덕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가장 큰 수가 뭡니까? 무량수지요. 무량수에 버금가는 수가 항사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 많이 내리라는 그런 절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흠모해가지고 스님이 되고자 모여드는 사람의 수가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 많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죠. 어쩌면 항사사라는 절 이름만 하여도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고 큰 뜻이 있는 그런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스님께서 장난을 치다가 물고기를 잡고 똥을 누고 하시다가 이름을, 그 대단한 항사사라는 절 이름을 오사로 바꾸어 버립니다. 바꾸어버리죠. 자, 이 겐지스강이라는 것이 어떤 강입니까? 부처님이 항하에서 부처님이 나셨습니다. 그곳에서 행각을 하셨지요. 그곳에서 제자를 얻으셨지요. 복덕이 있는 강으로 이곳에
몸을 씻게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낼 수 있다 그러죠. 내세에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죠. 그런 강이 항합니다. 그 강 이름을 빌어가지고 만든 절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 하나로도 굉장히 유명한 명찰이 될 수 있는 절을 왜 원효와 해공 스님은 그 이름을 버려버리고 똥과 함께 오사라는 이름을 택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해공 스님과 원효 스님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원효 스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아까 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하셨는데 신라에는 스님들을 두 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나라 유학파와 하나는 국내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효 스님은 두 차례 유학을 떠나죠. 한 번은 의상 스님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그 당나라 현장 스님을 찾아가지고 가시다가 요동까지 가세요. 중국 요동까지 가셨다가 그곳에 덜에서 그냥 기거를 하시는데 가다가 쉬고 하셔야 되잖아요. 하는데 술락꾼에게 잡혀가지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추방됩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뒤에 다시 당나라로 가시죠. 당나라 가시다가 어느 토굴에서 이제 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토굴에서 주무시다가 눈을 떴는데 목이 갈증이 너무 나서 눈을 떴는데 달빛에 비치는 그릇에 아주 맑은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주셨을까? 부처님의 언덕이 아니신가? 이랬으면서 맛있게 그 물을 드셨어요. 그 이튿날 일어나서 보니까 당신이 마신 물이 맑은 물이 아니고 해골 바가지 속에 빗물이 고여 있는데 그 속에 구더기가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마신 물이 구더기가 해골이 썩은 물이에요. 자기가 편안하게 잠을 잔 스님께서 편안하게 잠을 잔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토굴이 아니라 무덤 속이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토굴과 무덤이 뭐가 다르냐? 어제 들어와서 잘 때는 안온하고 편안한 토굴로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것이 시체가 있는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내가 마실 때는 굉장히 맛있는 물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것이 해골 썩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가지고 당나라로 가는 게 우스워진 거예요. 신라에 없는 진리가 당나라에 있을 리가 있겠느냐. 당나라에 있는 진리가 왜 신라에 없겠느냐는 것이죠. 토굴과 무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맑은 샘물과 해골 썩은 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현상이 다 마음의 조화라는 것을 깨닫고 스님은 돌아오십니다. 의상 스님은 가시지요. 그래서 국내로 돌아오셔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국내파 스님들을 만나게 됐죠. 국내파 스님들은 바로 해공 스님, 해숙 스님, 여러분들 잘 아는 대안 스님, 원효 스님. 귀족 이때까지만 해도 신라의 불교는 귀족 불교였습니다. 귀족들 중심으로, 왕실 중심으로 부처님 말씀을 자기네들끼리 서로 나누었지요. 자기네들의 언어로, 자기네들끼리. 백성들은 그들이 나누는 언어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언어 자체가 계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과 점심을 그냥 겸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요즘 늘 브런치를 먹는다 그러지. 그냥 아침 먹으면 되는데 우리 아이는 군에 갔다 오더니 늘 식사만 먹는다고.
이렇게 언어가 나눠집니다. 계층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브런치 먹는다고 좋아하잖아요. 그 브런치입니까? 아침 겸 점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두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말을 나누죠. 여러분 요새 뉴스 보면 저는 한 5분의 1은 못 알아듣겠어. 왜 그럴까? 이거 언어가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자기네들끼리만 나누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그러나 국내파 스님들께서는 그 경지를 넘으셨었죠. 원효 스님께서 이제 파괴를 결심하고 누구와 지냅니까? 요석공주, 과부로 돌아왔던 김춘추 왕의 딸인 요석공주 요석궁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계시지요. 나와가지고는 머리를 기르고 뭘 합니까? 무회호를 두드리고 징을 두드리면서 장터로 장바닥으로 돌아다닙니다. 장바닥으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상대로 가르치죠. 그들의 늘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것에 걸림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났도다. 부처님 말씀 속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얘기. 그래서 원효 스님이 백성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해공 스님은 어떤 분이냐? 해공 스님은 아까 어머니가 굉장히 비천한 하녀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하녀 출신인데 부잣집에 그걸로 있었죠. 부잣집에 심부름 하시는 분으로 계셨죠. 천진공이라는 귀족 집안에서 심부름을 하고 계셨는데 품팔이 노파였다 그러죠. 아버지는 뭐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없고요. 엄마만 이제 품팔이 노파였는데 어릴 때 이름 우조였지요. 이 해공 스님이 우조 소년이 7살 때 천진공이 종기가 나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마지막 문병을 오는 거예요. 이 스님이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까. 참 스님이란다. 천진공이 죽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우조 소년이 물었어요. 어머니, 저 주인 그 집에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옵니까? 이러니까 얘야, 지금 주인 어른이 죽게 되었다. 몸에 종기가 나가. 그러니까 이 우조 소년 뭐라 그러냐? 내가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이럽니다. 들어가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곧 이제 목숨을 다하게 된 천진공 앞에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공 스님이 그냥 바라만 보셨는데 7살 때 그 천진공의 몸에 있던 종기가 다 터져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진공은 이 우조 소년을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했어요. 아, 그냥 그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매 사냥을 하면서 천진공의 매를 담당하고 이러다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니까 그제서야 야, 우조가 우리 집에 데리고 있는 비천한 하녀 출신의 아들이지만은 그냥 볼 사람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러자 이 우조가 그걸 하죠. 들어가서 이제 스님이 본격적으로다가 해공이라는 법명을 가지게 되는데 잠깐 하여튼 해공 스님은 갖가지 이적을 행하시죠. 그러시다가 오사에 머무십니다. 원효 스님은 그 불경을 찬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시다가 모르면은 해공 스님에게 와서 묻고 서로 토론을 하고 같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어른이 서로 희롱을 하였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가 되어버려 지금 시간이. 그런데 이 두 스님은 왜 하필이면 그 항사사라는 절을 오사로 만드셨을까? 저는 이런 얘기를 백성들은 그냥 똥을 눕니다. 그죠? 그러나 조금 이제 글깨나 배운 사람들은 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대변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 왕이 눈 똥을 뭐라 그럽니까?
매화라 그럽니다. 그죠? 왕의 변기를 매화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계청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이 두 스님의 뜻은 오사로 했는 뜻은 이 부처님의 말씀은 귀족들만의 것이 아니다. 왕실의만의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만 백성이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가까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다가가야죠. 똥이라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매일매일 변속간에 앉아가지고 똥을 싸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편하게 와닿는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두 스님께서는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다 그래가지고 길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원효 스님과 해공 스님 입장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뭐 왕실에서는 점잖게 고답스럽게 이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백성들 교화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라든가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지요. 노래는 기억에 좋다고. 그래서 범패라는 불교에 있는데 스님이 계시는 데가 이런 얘기해가지고 좀 그런데, 범패라는 것이 뭡니까? 물고기가 노니는 것 같은 리듬이 들어가 있는 불교 연불 형태예요. 바로 거기 어자가 들어가요. 만어사라든가 범어사라든가 오사에서는 범패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쓴 그 동화 속에 큰 스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속에 범패 소리, 이 일현 스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사로 몰려듭니다. 천도제를 지내지요. 오사에서 무신 정권 때 억울하게 죽은 대중, 몽골난에 억울하게 죽은 대중들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하늘로 올리기 위해 천도제를 지내는데 이 오사가 인산인해가 된다 그랬죠. 지금의 오사 자리가 아니었겠죠. 이런 스님 오셨을 때는 저 밑이었겠죠. 그 오사를 둘러싸고 있는 온 산천이 사람으로 뒤덮였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 모인 수천의 사람들이 일현 스님의 설법을 듣고 전부 감동하고 기쁨을 한가득 얻어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요즘은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인터넷도 있으니까, 유튜브도 있으니까 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면 마이크로 다 하잖아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겠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함께 했을 것이다. 부처님이 나무아미 답을 하면서 그 운율에 따라 가지고 연부를 하거나 범패 소리를 했을 때 옆에 있던 대중들이 점점 메아리처럼 물 여울처럼 번져 나가 가지고 수천의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이 일대의 운제산을 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님께서 오사를 1년 계시다가 비설산 인흥사로 가십니다. 그리고 오사를 떠나신 지 20년 뒤에 오사에 오신 것이 바로 일현 스님이 60대입니다. 60살, 60, 아주 노인이죠. 요즘은 60g은 아직 청년입니다만 고려시대에 60g은 노인 중에 상노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이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80이었습니다. 이 오사를 떠난 지 20년 뒤에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완성을 시키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 대중불교에 앞장섰던 해숙, 해공, 원효, 해공 스님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다만 이련 스님에 의해서 기록될 뿐입니다. 옛날 고찰은요, 원효 스님이 고찰을 창건했다는 소리는 절대 없습니다. 대중불교가 귀족들에게 홀대받고 대중불교에 앞장섰던 분들이 홀대받아요. 원효 스님은 어디 가서 일본에서 먼저 원효 스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나라로 거꾸로 들어옵니다. 이련 스님이 서신 삼국유사도 이련 스님이 서시고 난 뒤에 사라져 버립니다.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하찮은 중이 기록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천대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요. 그것이 어디에 가서 나타나느냐? 그게 1512년에 재판이 돼요. 재판되는 것도 사라지는데 일제강점기에 최남선이 일본 유학을 떠나가지고 도쿄대학과 교토대학에서 한 권씩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삼국유사가 다시 거꾸로 일본에서 최남선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소개됩니다. 동아일보에 그게 전면이 소개되죠. 이때 최남선이 한국 조선사를 다시 쓰면서 포항에 귀중한 자료를 주는 기록을 합니다. 뭐냐? 석곡 이규준이라고 동해 출신 한의사 유의를 기록을 할 때 뭐라고 썼느냐? 고종조의 대표적인 유의가 석곡 이규준인데 영일 출신이다라고 기록해준다. 최남선에 의해서 동아일보에 기록되면 일제강점기 때. 자, 여러분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스님이 삼국유사를 기록한 것은 정치적인 불안정과 외세의 침략과 정치적인 불안을 할수록 귀족들은 다 먹고 삽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것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의 안위와 백성들을 걱정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 지식인들 정치적으로 이쪽 편 저쪽 편 나누어 가지고 서로 자기 논리하는데 이련 스님은 그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무슨 생각을 했느냐?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민족의 자존심, 백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집필하게 되죠. 너무나 인간적이고 백성들에 대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그 삼국유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그 집필의 욕구를 불지른 곳이 바로 오사라는 것이죠.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지역의 설화를 전부 수집을 하시고 원효와 해공 스님의 행적을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삼국유사 집필에 대한 격려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백성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곳에 왜 대중불교의 선구자이신 해공 스님과 원효 스님과 대안 스님이 모여들었고 가까운 이웃에 해숙사에 해숙 스님이 계셨는가? 네 분의 스님이 이 동해 바닷가 포항에 모일 때는 이 지역의 백성들이 뭐다는 것이죠? 스스로 주인이고자 하는 기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사는 그런 백성의 사기를 북돋우고 백성의 삶을 걱정하던 상징적인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사는 우리나라 대중불교의 발상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그럼 짜부러들었느냐? 아까 얘기 드린 원효 스님과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와 원효 스님의 행적이 일본에까지 쫓겨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천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효 스님의 그런 업적이라든가 찬한 수많은 서적 같은 것이 오히려 일본에서 연구되고 일본에서 기록되고 일본에서 간추려져 가지고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대중불교가 꼽힐 수 있었는데
삼국유사가 일본으로 흘러갔고 우리 이 땅에서 천대받고 일본으로 흘러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순환을 겪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오사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이 오사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오사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주인되는 사회,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간추려 나가는 그런 미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계속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기다리시던 공연이 이어질 거거든요. 저희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곡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기 뒤에 서 계시지 말고 여기 자리 있으니까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괜찮아요. 어디 도망 안 가도 돼요. 네,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시작될 공연은요, 버스킹 공연으로 창작곡 한 곡과 연주곡 세 곡이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악기는 25연 가야금, 대금, 해금, 타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오어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인데요. 백규진 작곡가가 오어사를 거닐면서 영감을 떠올린 작품으로 가벼우면서도 아주 발랄한 느낌의 곡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25연 가야금, 소금, 해금 그리고 타악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조합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만 나. 네,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 왕의 남자 OST인데 인연 혹시 아시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곡은요. 해금, 대금, 가야금 삼중주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하늘빛 그리움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번 첫 번째가 이 영일만 아카이빙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은 계속 이어가지고 이런 저희가 아카이빙 기록을 계속 이어서 다음 주 토요일에는요 내연산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 언젠가요? 11월 1일 마지막인데요. 장기 읍성에서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해설을 듣고 이렇게 공연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홍보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저희가 영일만 아카이브 기록물에 쓸 예정이라서 이렇게 사진을 이 공간에서 찍어서 저희 보내주시는 접수처는 저기 앞에 따로 적혀져 있거든요. 메일이나 카카오톡 혹은 보니까 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사진은요, 저희 책자로 발간했을 때 그 안에 실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진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